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과정 전성환 교수입니다. 자, 커피라는 음료는 기원전 6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먼저 발생을 했었죠.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의 이제 전설이 있는데 칼디의 전설과 그리고 오마르의 전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인류에게 다가온 음료, 와인과 함께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음료가 바로 커피인데요. 커피에 대해서 기원과 어원 그리고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전체 바리스타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음료, 식음료 산업 분야에 커피가 첫 번째로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현재도 수입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커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실전에서 고객들한테 트렌디한 음료를 서비스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베리에이션 할 수 있는 메뉴까지 다양하게 로스팅 과정까지 들어가는 다양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커피의 기원과 그리고 전파, 경로 그리고 역사에 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원의 변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에 먼저 커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그 지역의 지명을 따서 카파라고 하는 어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슬람 문화에서 슐탄, 즉 황제에게 바치는 음료 중에 하나였던 커피는 카와라고 하는 와인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이집트라든지 이란, 이라크 쪽에 커피숍을 방문하게 되면은 예전에 고전부터 사용되던 카와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카와숍이라든지 아니면은 카와스토어라는 이름을 걸고 거기에서 커피를 같이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지요. 그런데 이슬람권의 커피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지만은 아랫부분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진에 보시다시피 터키식 커피 즉 강하게 분쇄된 커피를 강한 화력을 이용해서 조리듯이 굉장히 묵직한 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일명 한국의 예전에 한약을 우리가 조제를 했을 때 약탕기에 한약을 넣고 끓이듯이 그런 굉장히 풍미가 강한 스타일의 커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터키에서는 카흐베라고 합니다. 카흐베는 커피를 말하는 다른 말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카흐베는 커피를 끓이는 주전자입니다. 자루가 달린 주전자에 물을 넣고요. 그리고 분쇄된 커피를 넣고 오랜 시간 끓여내서 마찬가지로 조리듯이 먹는 즉 현재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커피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커피가 바로 터키식 카흐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다 아시다시피 카페는 이탈리아 그리고 카페는 프랑스를 의미하고 합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는 중세 최초의 시적 공간이자 그리고 대중문화의 교류회장이었던 프로코프 카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도는 바로 빈 벨트 또는 커피 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랫부분에 그 점선으로 연결된 그 공간을 보시면은 북이 30도 그리고 남이 30도 사이에 걸쳐 있는 열대 우림 지역에서만 커피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커피를 재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국 조건은 연평균 강우량은 1500에서 1600 그리고 연평균 기온은 20도에서 30도 사이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그리고 현재 인도네시아 즉 아시아권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쪽에 이 커피 벨트가 중점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도 기후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은 커피 벨트 남이 약 25도 또는 30도에서 북이 25도에서 3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20도, 최소 20도에서 약 30도 사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고온 다습한 열대 기후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거는 고온 다습하다는 말은 소나기가 갑자기 오고 난 다음에 햇볕이 올라오면서 날씨가 개었다 또는 날씨가 흐렸다 하는 날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평균 기온이 2000ml를 넘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커피 성장에 식욕 조건에 더 안 좋은 해가 되기 때문에 1500에서 160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강우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토, 토질인데요. 사진 윗부분에 보이는 저 붉은색 토양은 바로 테라로사라고 하는 붉은색 석회질이 포함된 토양입니다. 한국의 고령 같은, 즉 고령토 같은 찐득찐득한 질감의 찰흙 같은 질감이고요. 무기질과 그리고 유기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굉장히 비옥한 토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리고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마지막으로 호주의 남쪽 지방인 남호주, 사우스 웨스트 지방이 되겠지요. 자, 이 테라로사 토양은 모든 식물의 가장 이상적인 기후 조건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특히 와인을 기르는 포도 품종에도 이 테라로사 토양에서 자란 품종은 품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 풍미에서 굉장히 뛰어난 맛과 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이시는 이제 이 토양은 석회질입니다. 자, 그레이인데요. 석회질 토양은 고대 중생대였던, 즉 공룡이 살던 시대 고대에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변화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생겨난 일종의 화석 토양, 즉 어패류가 퇴적이 되면서 생긴 퇴적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유기질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 나무에 굉장히 비옥한 조건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산미, 애시드가 풍부한 질감을 선사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커피나 와인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테라로사 토양과 함께 가장 이상적인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석회질이 많은 곳은 와인으로 치면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그리고 탄자니아 열대 우림 지역이 이 테라로사 토양과 함께 석회질 토양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와이에 지금 이제 하와이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테라로사 토양은 또 화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커피든 와인이든 맛에서 약간 스파이시한, 즉 톡톡 터지는 듯한 맛과 향이 난다면은 100% 테라로사 토양에서 재배된 식육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커피의 기원입니다. 커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생긴 칼디의 전설입니다. 칼디는 나이가 많은 목동이었죠. 날마다 양을 기르고 그리고 방목을 해서 하루는 초원에 나가서 양들의 쉼을 갖다가, 즉 양들이 어떻게 노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붉은색 이름 모를 과실을 양들이 주워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실을 주워 먹은 양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 즉 사람이 술 마시면 흥청망청 하는 것처럼 흥분을 해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이 칼디라는 목동은 그 열매를 가져다가 물에 넣고 한번 끓여봤는데 굉장히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약간의 흥분되는 그런 자극적인 맛과 향이 있어서 이거를 동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커피가 지금 현재까지 전파가 됐다는 그 설이 바로 칼디의 전설입니다. 자, 두 번째, 아랫부분 사진에 보시면 오마르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오마르는 이슬람 문화권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마르는 이슬람 문화, 즉 슐탄의 황제의 딸이었던 공주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이름 모를 사막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몸이 너무나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쓰러져 있었는데 지나가던 까마귀가 붉은색의 과일을 쪼아먹는 것을 보고 자기도 너무 허기가 져서 그 열매를 주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커피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카페인이라는 성분과 함께 각성과 그리고 중독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의사인 오마르는 이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던 거죠. 마침 본인을 추방했던 황제, 즉 슐탄의 왕국에 전염병이 돌게 되자 오마르는 이 열매를 가지고 가서 물에 끓이고 그리고 그 우려낸 물을 사람들한테 마시게 함으로써 전염병을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커피고요. 여기서 생겨진 게 바로 이슬람 문화의 오마르의 전설입니다. 자, 칼디의 전설과 오마르의 전설 어느 쪽이 더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인류가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신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와인과 함께 발견해낸 바로 음료가 커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자, 커피는 그 이후 800년 전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무역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즉 이슬람 문화에서 유럽 쪽으로 전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이 되면서 대중들한테 널리 보급이 됩니다. 이후 9세기에는 커피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남겨지게 되는데 아라비아 의사인 라세스와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아비세나가 바로 그 커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문헌에는 반캄이라고 기록을 하게 됐고요. 이 두 사람은 의사이다 보니까 카페인을 이용한 각성효과로 사람들을 치료를 하게 되면서 최초의 커피에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며 이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바로 양리 효과, 즉 진통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최초로 문헌에 기록한 게 바로 라세스와 아비세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마르 전설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슬람 문화에서 내려오는 칼제 전설과 함께 가장 유명한 기본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 이슬람 문화의 슐탄에 의해서 슐탄이 마시는 음료, 즉 커피가 진상이 되게 되면서 이슬람 문화를 중심으로 커피가 유럽권에 전파가 됩니다. 자, 이 당시에는 강하게 우려낸 터키식 커피, 즉 이브렉인데요. 이브렉과 함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브렉에 필요한 도구는 카흐베입니다. 자료가 달린 물 주전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 물 주전자에 분쇄된 커피 가루를 넣고 강하게 한국의 김치찌개처럼 우러내고 달여낸 커피가 바로 이브렉입니다. 자, 이브렉 터키식 커피 카흐베, 이브렉과 카흐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세기에는 수도사들의 부의 척도로서 커피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귀족층을 중심으로 와인과 함께 귀족층이 마실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 바로 커피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재배가 시작되면서 좀 더 대중성이 확장이 되고요. 15세기부터는 식민지 국가였던 예멘에서 자체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좀 더 커피 벨트와 함께 확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커피가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가 최초로 탄생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분쇄 방법을 가지고 있었죠. 오래된 제조 방법, 즉 터키식 이슬람 문화의 카흐베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물 주전자에 강하게 우러내는 커피를 마신 게 바로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세기 이슬람 지배국이었던 터키의 영향으로 중동과 아랍권까지 퍼지게 되면서 대중화가 이루어집니다.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에 탄생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아랍권에서는 앞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카와 또는 카와숍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들이 하나 둘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17세기 예멘에서 최초로 네덜란드로 전파가 되었는데요. 예멘 항구입니다. 예멘 항구를 이용해서 유럽에 커피가 진출을 하게 되죠. 자, 목화항에서는 이탈리아 베니스와 왕래를 하게 되면서 유럽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활성화가 되는 게 바로 중세 커피의 특징입니다. 이후 18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인도네시아 자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커피 묘목을 갖다 심으면서 좀 더 확장성을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대사가 루이 14세 본인을 태양신 라와 함께 빗대었던 프랑스 최고의 권력가였던 루이 14세한테 커피를 선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대부분 식민지권이었던 아시아, 즉 동남아시아권에서 많이 커피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인 19세기에는 커피 소비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절반은 브라질이 차지하게 되는데 상파울루주와 그리고 미네스제이라스 부분에서 주로 브라질 커피의 80%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브라질은 세계 제1의 가장 활발한 활동과 함께 가장 방대한 물량을 생산하는 커피의 1인자로 우뚝 서게 되죠. 남미에서의 수요 증가는 식민지에서 가장 재배를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여건, 즉 값싼 노동력과 그리고 열대 우림 지역의 기후는 커피 생산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지요.
남미와 라틴 아메리카의 지금 현재 커피에 대한 수요와 생산국도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이 지도는 바로 18세기, 19세기에 이루어진 현대식 커피 전파 경로의 효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19세기 브라질의 커피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총독 부인이 브라질에 커피 묘목을 갖다 심게 되면서 이때부터 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파울루 주와 그리고 미나스 제이라스 주가 주 재배 지역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카 품종과 로부스타 품종을 혼합하거나 또는 아라비카 품종과 로부스타 품종의 비율을 7대3 내지 8대2 정도 생산하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도 브라질 커피는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수출량이 세계 1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질의 커피가 전파된 경로는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유럽의 선교사들이 종교활동, 선교활동의 명목으로 브라질로 이주를 하거나 전파를 하게 되면서 브라질의 값싼 노동력을 유럽에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재도 그렇지만은 이 커피를 생산하는 목동들 또는 커피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세계 공정무역 커피는 발주를 하게 되면서 영세한 농가, 즉 값싼 노동력에 비해서 본인들의 노동력에 비해서 값싼 노동력을 받는 이 영세 농가를 도와주기 위한 페어트레이드 커피, 즉 공정무역 거래 커피가 되겠습니다. 자, 사진은 지금 브라질 최대 커피 농장인 몬테 알레그레 농장이 되겠습니다. 교황의 카톨릭의 커피는 조금 더 아이러니합니다. 16세기 양리 효과를 발견하게 되면서 중세 의사들이 주로 약국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각성 효과는 악마의 선물이라고 교황청에 낙인 찍게 되면서 철저하게 배척을 받게 됩니다. 가톨릭권에서는 악마의 음료라고 커피를 명칭을 하게 되면서 커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굉장한 벌금과 함께 그리고 형벌을 가했는데요. 이후에 커피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사라질 뻔했죠. 적어도 카톨릭 문화권에서는. 하지만 교황 클레멘스 8세는 우연찮게 이 커피를 가져오라고 해서 우연히 마신 이 커피에서 커피가 갖고 있는 효과에 자기도 모르게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커피에 그 유명한 세례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커피 금지령을 직접 해제를 하게 되면서 카톨릭권에도 와인과 함께 커피가 급속도로 전파를 하게 됩니다. 16세기 이스탄불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교황청의 세례, 즉 카톨릭의 세례와 더불어서 커피의 인기는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는데 이 당시의 중세 커피 가게는 바로 만남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당대 미술가, 그리고 시인, 지식인들, 귀족계층, 만남의 장이자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사교의 장이었으며 17세기 프랑스 파리에는 현재까지 현존하는 최고의 커피하우스가 하나 탄생을 하게 되는데 아랫부분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프란체스코 프로코피오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만든 프로코프 카페입니다. 지금 현재도 프랑스 파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자, 프로코프는 중세 시민혁명, 즉 계몽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계몽주의, 그리고 문학 카페, 그리고 공연을 앞두고 있는 퍼포먼스, 그리고 생활에서 일상에서 벗어난 하나의 일탈의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유명세를 치르게 됩니다. 자, 식민지 커피는 노예농장이었죠. 중세는. 특히나 네덜란드령이었던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는 아주 높은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받는 보수는 아주 너무나 작았지요. 강대국이었던 유럽의 열강들의 틈 바구니 속에서 식민지의 커피들, 즉 아시아권 굉장히 많은 흑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높은 생산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8세기였던 1720년에는 아메리카에 처음 전파가 되면서 프랑스 해군 장교가 커피 묘목을 전파를 하게 되죠. 중앙 아메리카,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쿠바, 브라질로 중남미 지역이 커피의 생산지로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코스타리카와 그리고 아프리카 커피의 특징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커피를 할지라도 중남미 지역의 커피가 좀 더 스파이시한, 즉 약간 맵고 톡톡 터지는 듯한 맛과 향이 좀 더 강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계 커피 생산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이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가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 커피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터키 커피였던 일종의 이브렉을 따라 만든 굉장히 바디감이 넓고 바디감이 묵직하고 질감이 강하면서 텁텁하고 쓴맛이 강한 것이 바로 베트남의 커피이고요. 끓이는 방법도 터키식 커피인 이브렉과 아주 흡사합니다. 물 주전자에 분쇄된 커피 가루를 넣고 강하게 우려서 달여서 마시는 커피가 바로 베트남식 커피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콜롬비아가 되겠죠. 콜롬비아. 네 번째 인도네시아, 다섯 번째 에티오피아,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온두라스. 자, 보시면은 중남미 지역이 1위부터 베트남을 제외한 1위부터 8위까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프리카 우간다가 9번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도 보시면은 아프리카 커피 생산량이 중남미보다는 훨씬 낮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시간에는 커피의 어원과 그리고 변천사 그리고 전파 경로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터키식 커피는 현재까지 에스프레소 커피를 만드는 표본이 되어 왔으며, 그리고 터키식 커피 이브렉을 항상 말을 할 때에는 카우베라고 하는 손잡이가 달린 주전자를 의미한다는 것, 즉 이브렉과 카우베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